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살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뒷마당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구로구 어느 빌라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저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사실 행복했어요. 연애 3년 만에 드디어 결혼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민준이는 강남에 있는 중견 IT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했고 저는 홍대 근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월 6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어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저희 예산으로는 전세도 엄두가 안 나고 월세로라도 괜찮은 곳을 찾으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부모님들께 도움을 청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라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한 곳이 구로구 어느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는 원룸 형태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민준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첫날 이사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했어요. 창문이 반쯤 땅 아래 있어서 사람들 다리만 보이고 습기 때문에 벽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벌써 슬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습기가 심해서 빨래를 말려도 잘 안 말랐어요. 제습기를 틀어도 하루 종일 돌려야 했고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여름에는 반지하라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심했어요. 위층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 소리가 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발소리에 잠을 깰 때가 많았어요. 수연이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집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거기에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등 기본 생활비까지 하면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투룸 전세가 3억 5천만 원, 4억 원씩 하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겠어요? 민준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국 IT 업계 특성상 야근이 일상이었거든요. 보통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주말에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 했고요. 저도 디자인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의 무리한 요구에 밤새 수정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도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경력이 쌓여도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 파견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서툴고 낯선 땅에 가는 게 무서워서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파견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현지 연봉은 10만 달러 정도였고 비자 처리나 이주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나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다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수연이와 밤새 고민했어요. 사실 두려움이 컸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살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도 제대로 키울 환경도 안 되고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마침내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텍사스 댈러스로 떠났죠. 미국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임시로 구해준 아파트로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임시 숙소는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국의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었지만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주방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수연이가 창문 앞에 서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보,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요. 서울 반지하에서는 하루 종일 형광등을 켜고 살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로 일하는 것도 어려웠고 장 보는 것부터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미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준이 회사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 5시면 대부분 퇴근하고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을 확실히 주고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시 퇴근하면 눈치를 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늦게까지 있으면 왜 집에 안 가? 하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몇 달 후 수연이도 현지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보고 실력을 인정해 준 거죠. 연봉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렌트를 내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신용 기록이 중요한데 모기지를 제때 갚으면 신용 점수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수입이면 40만 달러 정도 집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억 원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저희가 그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모기지 승인도 쉽게 나왔고 실제로 집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플레이노라는 지역의 타운하우스였어요. 3층 구조에 침실 3개, 화장실 2개 반, 차고도 있고 작은 뒷마당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40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가격이 35만 달러더라고요. 수연이랑 둘이 집안을 돌아보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주방이 얼마나 넓은지, 마스터 베드룸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옷방까지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죠. 댈러스 북쪽 프리스코라는 지역인데 신도시라서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해요. 2층 단독주택이고 침실 4개에 화장실 3개, 차고는 차 2대를 댈 수 있고 뒷마당은 정말 넓어요. 전체 면적이 2,800 스퀘어피트니까 한국으로 치면 80평 정도 돼요. 가격이 42만 달러였는데 한국 돈으로 5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강남은 당연히 안 되고 강북이나 경기도 변두리 가서도 투룸 아파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을 계약하고 모기지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다운 페이먼트로 8만 달러를 냈고 나머지 34만 달러는 30년 모기지로 받았어요. 이자율이 6.5%였는데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100달러 정도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매달 28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수입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나았죠. 입주하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9월 15일 맑은 가을 날이었어요. 무버들이 저희 짐을 옮겨주는 동안 수연이랑 빈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1층에 들어서니 거실이 정말 넓더라고요. 천장이 15피트는 되는 것 같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주방은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니 마스터 베드룸이 나와요. 침실만 한국의 원룸만 한데 거기에 욕실이랑 워크인 클로젯이 따로 있어요.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세면대는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수연이가 마스터 베드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요. 뒷마당도 정말 좋아요. 잔디가 깔려 있고 나중에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가 정말 좋아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 모든 게 깨끗하고 학군도 좋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우선 생활 자체가 여유로워졌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답답함이 없고 방마다 용도를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한 방은 민준이 홈오피스로 쓰고 한 방은 제가 작업실로 쓰고 게스트룸도 따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나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잘 못 열었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집이 넓어졌는데도 유틸리티 비용은 한국과 비슷해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다 합쳐서 월 $200 정도니까요. 프로퍼티 텍스가 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월세 내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장 보는 것도 편해요. 집 근처에 큰 마트들이 많고 차고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짐 옮기기도 편하고요. 한국에서는 계단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생이 없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10% 정도 올랐대요. 집이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집을 사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 동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결혼한 친구들은 아직도 전세 대출로 힘들어하고 아이가 생긴 친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어해요. 사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친구도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니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저희가 만약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희 동네만 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웃들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줘요. 특히 옆집 로버트 아저씨는 정원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추수감사절에는 터키까지 나눠주셨어요. 동네 전체 분위기가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길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조깅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의 교회 풍경이에요. 수연이도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받아서 부수입도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시간당 10,000원도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50를 받아요. 민준이도 승진해서 연봉이 $120,000로 올랐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더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오히려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험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건강보험도 생각보다 좋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고 치과나 안과도 따로 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제일 기대되는 건 아이 계획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공간이 넉넉하고 교육비도 공립학교가 수준이 높아서 사교육 부담이 적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충분해요. 뒷마당에서 놀 수도 있고 동네에 공원도 많고 안전해서 아이 혼자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걱정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마트에서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살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퇴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회사에서 401k도 매칭해주고 소셜 시큐리티도 있어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격스러워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던 저희가 이렇게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어요. 저 멀리 이웃집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고 하늘은 파랗게 맑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어젯밤에 수연이랑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행히 미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반지하에서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 갖는 것도 엄두 못 내고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기도 포기한다잖아요. 저희도 한국에 있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말이면 집 근처 호수에 가서 산책도 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도 봐요. 댈러스 매버릭스 농구 경기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거든요. 음식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론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타운에 가면 웬만한 한국 식당은 다 있어요. 그리고 멕시칸, 이탈리안, 인디안 음식 등 정말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쇼핑도 편해요. 아마존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에 배송되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 한 번에 많이 사서 차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차도 없고 집도 좁아서 그런 쇼핑이 불가능했죠.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도로가 넓고 주차 공간도 충분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주차할 곳 찾느라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는데 여기서는 어디든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날씨도 좋아요. 텍사스가 더우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한국의 찜통 더위보다는 견딜만해요. 겨울에는 거의 눈이 안 와서 좋고요.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매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수연이가 요즘 정원 가꾸기에 빠져 있어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화분 몇 개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정원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줘요. 특히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도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서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집을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하는데 동시에 씁쓸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희는 좋겠다 하시면서도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부모님들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희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부모님들을 모셔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집이 넓어서 불편하지 않게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국의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부모님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잘 결정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됐어요. 한국에서는 매달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집값 상승으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401k로 은퇴 준비도 하고 있어요. 특히 집이 자산이 된다는 게 정말 좋아요. 매달 모기지를 내는 게 결국 내 집의 에퀴티를 늘리는 거니까 집세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월세 낼 때는 그냥 돈이 나가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두 번째 집도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용으로 렌탈 프로퍼티를 사서 임대 수입을 얻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이고 세금 혜택도 있어서 좋다고 해요. 교육 환경도 정말 좋아요. 저희 동네 공립학교들이 레이팅이 높아서 굳이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교육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대학 교육도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주립대학도 수준이 높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한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고 여름에는 캠프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사회 시스템도 믿을 만해요. 법치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부패가 적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실력만 있으면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해줘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가려고 몇 주씩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요. 댈러스 다운타운에는 뮤지엄,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등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자주 와서 공연하고요. 스포츠 문화도 재미있어요. 미식 축구, 농구, 야구, 하키 등 프로 스포츠 팀들이 있어서 시즌마다 경기를 보러 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에요. 자연환경도 좋아요. 차로 조금만 나가면 호수나 공원이 많아서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에요. 치안도 우리 동네는 정말 좋아요. 밤에 혼자 산책해도 무섭지 않고 아이들이 동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좋은 동네를 선택하면 한국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이민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됐고 오히려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수연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내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기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이고 미래가 밝아 보여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부럽다, 우리도 이민 가고 싶다 해요. 하지만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다만 저희처럼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을 때 이민을 오면 적응도 빠르고 기회도 많아요.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예요. 영어 공부는 기본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현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저희는 운 좋게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마스터 베드룸에서 밖을 내다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넓은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좋은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벌써 설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더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게스트룸도 있고 할 일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이민 오시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는 김민준이었고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텍사스 프리스코의 저희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빌라 반지하에서 미국 2층 집 마스터 베드룸까지 정말 꿈만 같은 여정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8시 반. 저는 지금 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고작 15분 거리죠. 창밖으로는 넓은 잔디밭과 단독주택들이 보이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춰서니 문득 3년 전 한국에서의 출퇴근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야 했거든요. 집이 신림동이었는데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탔죠. 벌써 사당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3년이나 버텼나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당역에서 2호선에 몸을 밀어넣고 방배역, 서초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그 짧은 구간인데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각 역마다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기차가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이 정말 심했어요. 혼잡도가 170%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짓눌려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예요. 겨울에는 그나마 나았는데 여름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금방 찜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미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벌써 오전 9시가 넘어 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느라 옷은 구겨져 있고 몸은 땀에 젖어 있고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에너지의 반을 써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퇴근길은 더 심했어요. 오후 6시 반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첫 번째 기차는 당연히 못 타죠. 두 번째, 세 번째 기차를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밀어내는 대로 밀려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벌써 오후 8시가 넘어 있고 저녁을 먹고 나면 9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죠. 주말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늘 쉬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직장 분위기였어요. 한국 IT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명목상으로는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6시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계속 앉아 계시니까 저희도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8시, 9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야근이 열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거든요. 개발 업무는 사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좋은 코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평가받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나요? 라고요. 그때 오후 9시 반쯤이었는데 여전히 지하철은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강남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둘 다 30 후반인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5년, 네이버에서 3년 정도 개발자로 일했으니까 경력은 충분했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토플 시험을 다시 받고 이력서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리고 미국 회사들의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답이 잘 안 왔어요. 아무래도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어요. 매일 밤 퇴근하고 와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커버레터를 쓰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그러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융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제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화상 면접을 몇 번 본 후에 정식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H1B 비자를 스폰서해 준다고 했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둘이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침내 지옥 같은 서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비자 서류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보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지옥철을 다시는 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2021년 9월 저희 부부는 미국 땅을 밟았어요. 샬럿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부터가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회사 동료가 교회 지역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샬럿 교회는 정말 살기 좋다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교회 지역을 보러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예쁜 단독주택들,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 중산층 동네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동네는 회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앞뒤로 마당이 있고 차 2대를 댈 수 있는 게러지도 있었어요. 월 렌트비가 $2,0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살던 반지하 원룸 전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출퇴근이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딱 15분이에요. 신호등 몇 개만 지나면 되거든요. 아침에 8시 30분에 집을 나서면 8시 45분에 회사에 도착해요. 그것도 여유롭게 커피까지 마시면서요. 처음 며칠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출퇴근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침 7시에 나서서 9시에 겨우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15분이면 끝이니까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5시 30분이 되면 사무실이 텅 비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정말 5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니저가 오히려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요.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오후 6시예요. 아직 해가 환하게 떠 있고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특히 주말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고 다음 주 야근 걱정하고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주말이 주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일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샬럿 다운타운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는데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아내도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아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아졌어요. 출근할 때 이미 지쳐있지 않으니까 오전부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처럼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하면서 대충 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수면 패턴도 정상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내와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항상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삶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이 잡히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말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이런 꽃을 심으면 좋다면서요. 작년 겨울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들과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친구가 요즘 지하철이 더 심해졌다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줄여서 더 붐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면 그 지옥을 더 심하게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친구는 요즘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하는데 그래도 주 3일은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큰 변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미국에 와봐. 정말 삶이 달라진다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회사로 향할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봄이 되어서 길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출근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을 보면서 출근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신기해해요. 매일 지하철에서 1시간 넘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녔다고 하면 그건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비인간적인 생활이었어요. 아내와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만약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답은 똑같아요. 절대 안 돌아간다. 물론 한국이 우리 고향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특히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중요해질 텐데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에서처럼 매일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는 몸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아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레벨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혈압이 높다고 지적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정상화된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샬럿 근처에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내는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평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여전히 출퇴근 지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 대중교통 혼잡 완화 정책 같은 기사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특히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출퇴근으로 2시간 반을 허비했거든요. 그 시간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해요. 15분 만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출근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요.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에요.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였어요. 42살의 나이에 맞이하는 세 번째 아이.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여기선 셋째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셋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미영아 정말? 셋째를? 와. 용감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셋째라니. 교육비는 어떡하려고? 같은 또래 엄마들의 단체 카톡방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요즘 사교육비만 해도 첫째 혼자 월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학원 3곳은 기본이고 영어 개인 과외까지 하면 월 150만 원은 좋기. 중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져. 우리 애는 월 200만 원 넘게 나가.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이곳 미국에서의 제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현재 첫째 지은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민준이는 2학년이에요. 둘 다 동네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별도로 내는 교육비는 거의 없어요. 미국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교육이거든요. 물론 방과 후에 축구팀과 피아노 레슨을 하긴 하지만
이것도 한 달에 120달러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 친구들이 말하는 월 100만 원대 사교육비와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미영아, 거기서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 사교육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아? 수진이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수학과 읽기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지 않아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대신 개별 발달 상황을 세세하게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보완해 줍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읽기가 조금 늦다 싶으면 학교에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무료로 전문 선생님이 1대1로 도와줘요. 사교육은 정말 안 시켜도 되나 봐? 친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진짜 안 해도 돼. 학교에서 다 해줘.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영어는 네이티브니까 괜찮겠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한국 애들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의 육아를 떠올렸어요. 당시 첫째 지은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를 말이에요. 생후 18개월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냈죠. 월 학비만 9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피아노, 미술, 체육 등등. 돌이켜보니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 주변 엄마들과 만나면 항상 교육 이야기였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더라. 아이는 겨우 2살이었는데도 벌써 경쟁이 시작된 거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처럼 학원을 보내야 하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까? 하지만 막상 아이를 현지 유치원에 보내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해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배워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지은이가 미국 킨더가든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에서 온 저는 당연히 아이가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교육 시스템도 모르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로 학교에서 영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어요. 일주일에 3번 전문 선생님이 1대1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죠. 추가 비용은 일절 없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지은이가 영어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자 학교에서 자동으로 별도 지원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친구들에게 말해도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그래도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 공립학교만으로 정말 충분해? 물론 여기도 사립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는 플레이노 지역은 공립학교 수준이 워낙 높아서 굳이 사립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텍사스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학군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속도에 맞춰 배워가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애 요즘 영어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나 봐. 자꾸 배 아프다고 해. 학원 3개 돌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도 어쩌겠어, 남들 다 하는데.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겨우 초등학생인데 벌써 스트레스에 지쳐 있다니. 반면 우리 지은이와 민준이는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거워해요. 숙제도 적당하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셋째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했어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사교육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더 컸죠. 이곳에서는 아이가 1명이든 셋이든 교육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도 상당해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연간 $3,000씩 세금 공제를 받아요. 셋째까지 하면 연간 $9,000,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죠.
여기에 프리스쿨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되고 스쿨 런치 프로그램도 있어서 급식비 부담도 적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풍부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거의 무료거나 매우 저렴해요. 지은이는 학교 축구팀에서 뛰고 있고 민준이는 미술 클럽에 참여해요. 이런 활동들이 모두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별도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사교육이잖아요. 축구학원, 미술학원. 하나하나 다 돈이 드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무료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면 항상 스트레스가 묻어나와요. 우리 애가 수학 진도를 못 따라가나 봐. 옆집 애는 벌써 중등 과정을 하는데 이번 달에도 학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다른 엄마들과 만나서 교육 이야기를 해도 주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아이 개인의 발달과 행복에 더 집중하죠. 이런 환경에서 세 번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유롭게 육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엄마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애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수학은 어느 학원이 좋대? 논술도 시켜야 하나? 아이들은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주고 있나? 한국에 있었다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더 많은 걸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게 배우는 거라는 걸요. 지은이와 민준이를 보면 정말 즐겁게 학교에 다녀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워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지은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자주 울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워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가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셋째 임신 소식이 더욱 기뻤어요. 이 아이도 형, 누나들처럼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씩 교육비가 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런 부담이 없어요. 물론 미국도 생활비는 만만치 않아요. 집가, 식비, 의료비 등등. 하지만 교육비만큼은 정말 부담이 적어요.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거기는 사교육 안 시켜도 되니까 좋겠다. 우리는 안 시키면 애가 뒤처져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안타까워져요. 물론 한국 교육의 장점도 많다는 걸 알아요. 기초 학력이 탄탄하고 열정적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성적으로만 평가받고. 미국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덜해요. 물론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어요. 셋째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요. 요즘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잖아요. 0.7명대라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 셋째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교육비 부담도 크고 경쟁도 치열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셋째를 기다리며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고 교육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래도 나중에 한국 돌아갈 생각은 없어? 애들 한국어는 괜찮아? 한국어 문제는 사실 고민이에요.
지은이와 민준이가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영어가 더 편해하거든요. 주말마다 한국 학교에 보내고 있고 집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어는 나중에라도 배울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은 평생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적어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 부부도 스트레스 없이 육아를 할 수 있고 특히 셋째를 기다리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한국에 있었다면 셋째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교육비 부담도 그렇고 경쟁적인 환경도 그렇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셋째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요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정말 기대가 커져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형, 누나들처럼 스트레스 없이 자기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이곳으로 와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곳에도 나름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인 저희도 스트레스 없이 육아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곧 태어날 셋째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성장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곳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만족을 넘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10년 전 남편과 함께 내린 이민 결정이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미국에 산 지 20년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20년이나 살았으면 영어 하나쯤은 술술 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미국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서도 딸이 통역해주고 은행 가서도 한국말 하는 직원 찾아가고 마트에서도 가격표만 보고 계산대에서는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정수가 미국 살면서 영어도 못하면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면 친구들은 미쳤나? 하면서 웃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영어 못하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암울한 시절.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04년 32살의 저는 서울 강서구 작은 투룸 전세집에서 남편과 갓돌이 지난 딸, 그리고 배 속의 둘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엔지니어였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라 회사 분위기가 늘 불안했죠. 그때 한국 직장 문화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회식이라는 이름의 강제 술자리는 거의 매주 있었죠. 임신한 저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둘째 출산을 준비해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밤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갈 사람을 찾는데 우리 가볼까? 처음엔 막막했어요. 영어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데 딸 키우면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여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살도 안 된 남자가 벌써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 그리고 딸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답답한 한국을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딸이 겨우 돌이었는데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라는 압박이 시작됐어요.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서는 온통 사교육 이야기뿐이었죠. 우리 아이는 벌써 영어 단어 20개 외웠어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이 막혔어요. 남편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과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독하셔서 부하 직원들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부렸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갑자기 불러내고 회식 자리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원샷을 강요하고
남편이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소주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영어 태교하는데 영어 테이프라도 들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영어 경쟁에 내몰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때 남편이 미국 발령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낯선 땅이어도 한국에서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민 준비와 첫 미국 생활. 이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회화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도 들어보고. 하지만 돌 지난 아이 돌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좋은 자료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외웠어요. 하이 땡큐 소리 이런 것들이요. 아이가 울 때 달래면서 하이 베이비 이런 식으로 연습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웠죠. 2004년 8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비행이었는데 딸아이가 계속 울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옆자리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스튜어디스분이 영어로 뭔가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미소만 지었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인천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정말 미로 같았어요. 영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푯말들도 다 영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마중 나온 분이 계셨어요. 한국계 미국인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공항에서부터 임시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그분이 한국말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특히 언어 문제가 제일 클 텐데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면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미국에서 마트에 갔을 때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가면 점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점원들이 고객을 거의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산할 때도 인사도 없이 그냥 바코드만 찍고 돈만 받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죽겠는데 한국 마트는 차로 30분은 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가격도 한국의 서너 배였어요. 김치 한 포기가 8불이었거든요. 그때 8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었어요. 영어는 정말 문제였어요. 임시 숙소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도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영어로 전화하면 소리 노 잉글리시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도 뭔가 묻고 싶어도 못 묻겠고 딸아이 때문에 소아과에 가도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의 적응. 그래서 코리아타운으로 이사했어요. 남편 회사 한국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조금 들어간 아파트였어요. 한국마트, 한국식당, 한국병원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처음 한국마트에 갔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 다 있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 식당 아주머니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적응 잘 되세요? 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했던 대화들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출산도 코리아타운 한국 산부인과에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분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영어로 출산하는 걸 상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다 한국말을 하셔서 편안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미국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랑 대화할 때 영어 단어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엄마 I want 우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특했는데 점점 제가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이 전화해서 정수가 애들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 숙제도 봐줄 수 없고 영어책도 읽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저절로 배워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어를 써야 하니까 조금씩 늘어가는데 저는 집에서 애들만 봐주니까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고 살았죠. 한국 방송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었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한국 친구들과도 인터넷 전화로 연락했어요. 위기의 순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온 편지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가 통역해 주긴 했지만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부모 미팅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갈 수밖에 없었죠. 더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때였어요. 미국 아이들이 집에 놀러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하이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간식을 주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저 혼자 딸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아픈데 엄마인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미안했어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ECL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50 가까운 나이에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젊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수업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몇 달 다녀봤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문법은 조금 이해했지만 실제로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머릿속으로는 대답을 생각해도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정수가 미국 산지 몇 년 됐는데 영어는 어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씩 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전혀 늘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를 배우는데 나만 못하나?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작은 깨달음의 시작. 그런데 어느 날 코리아타운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미국에 산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다 성공시키셨더라고요. 정숙 씨 영어 못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저는 영어 못해도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분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영어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무렵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영어 못해도 괜찮아. 대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잖아.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한국 음식 먹고 자란 덕분에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 그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영어 못하는 것만 생각하느라 제가 잘하는 것들은 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한국 식당에서의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코리아타운 한국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영어 못하는 제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 한국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다른 아시아계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은 한국말로 인사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미국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몸짓과 손짓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된다는 거였어요. 메뉴를 가리키고 매운 건지 물어볼 때는 입에 바람을 부는 신용을 하고 맛있다고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러면 손님들이 웃으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백인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오셔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가시는데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땡큐, 베리 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몇 마디 안 했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멋진 분들이 많았어요. 이민 온 지 40년 됐는데도 영어는 서툴지만 자수성가에서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영어 잘하는 게 성공의 전부가 아니구나.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가족과의 진짜 소통.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딸아이는 UCLA에 다니는데 가끔 집에 와서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줘요.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문 쓰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 오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발표했어.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해준 음식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한국 예절도 소개했어.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딸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준 건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에 와서 한국어 숙제를 물어봐요. 엄마, 이 문법이 맞아? 이럴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만큼은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남편이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여보, 이렇게 계속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안 돼.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이해해요. 여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영어 못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면 그게 최고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이 통역해주고 남편이 호텔 체크인하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 돼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코리아타운, 나의 작은 세상. 지금 저희가 사는 코리아타운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곳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언제 영어를 배우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새로 들어온 한국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고 가끔은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요.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부산이에요. 아, 그럼 우리 고향이 가깝네요. 저는 김해예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들도 제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드세요. 오늘도 간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정숙 씨 영어 못해도 괜찮아. 우리 때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살았는데 뭘. 중요한 건 마음씨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영어 칭찬보다 값진 말이었어요. 영어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다. 요즘 저는 영어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가진 다른 능력들을 발견했거든요. 첫째는 요리 실력이에요. 20년 동안 한국 음식을 꾸준히 해오면서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만들어요. 딸아이 대학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제가 해준 불고기를 먹고는 오마이갓, 디스 이즈 어메이징이라고 감탄해요. 영어는 못해도 그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는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 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인내심이에요. 20년 동안 영어 못하는 서름을 참으면서 키운 인내심이 이제는 제 장점이 됐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하게 굴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문화를 지켜나가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의 명절을 챙기고 한국의 예의 범절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란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가끔 저를 걱정해요. 정수가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게 성공한 삶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했어. 내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아이들이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딸아이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해요. 아들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영어 못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아이들이 더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행복 찾기.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끔 한국 영화도 보러 가고 한국 친구들과 전화통화도 해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달콤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친구들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기 진짜 한국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해요. 제가 일하는 이곳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손길,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유창한 영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그 지혜를 나누세요. 영어 실력보다 훨씬 소중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행복의 기준을 남이 정해주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이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해도 행복한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첫째, 가족의 사랑이에요. 영어 못하는 엄마 아내지만 가족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작지만 확실한 제 자리가 있어요. 코리아타운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저만의 역할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넷째, 꿈이 있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 문화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영어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52살이 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어 못하지만 행복해. 그리고 그게 문제 없어.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